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분과 세션 기후위기가 코로나를 넘어 농식품 산업과 첨단 기술 만남의 비전 분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과학정책연구센터의 김웅렬입니다. 오늘 세 분 연자와 네 분이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우선 발제자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고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제자 분들은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토론 시간에 또 나머지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융합생물소재연구 부장님이신 권석윤 부장님이 이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특히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최근 흐름과 발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석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석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식물 분야에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대부분 농업생명공학이라는 큰 타이틀이긴 하지만 주로 식물생명공학 분야 쪽으로 초점을 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학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김은영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침 4단계가 됐다고 해서 과연 학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잘 준비가 돼서 영광스러운 발표 자리를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농업생명공학의 기술 발전 동향과 비전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슈 주요 동향 재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큰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라는 부분일 것 같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공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큰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한 식물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팬데믹이 가능하겠고, 이러한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들이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에서 일어나는 팬데믹의 경우는 결국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에 의한 다양한 작물의 생산성 감소로 잊혀져서 결국 팬데믹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이런 팬데믹을 어떻게 하면 막아오거나 또는 딜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생명공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명공학 작물의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크롭 라이프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의 이벤트 GM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36 밀리언 달러 그리고 13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공학 기술이 그동안 많이 적용돼서 만들어진 작물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있기도 하고 많은 상업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중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생명공학 기술 작물의 적용이 많이 상업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에서는 골든 라이스라고 하는 황금쌀, 즉 바이타민 A가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을 많이 축적하는 황금쌀을 개발을 했고, 많은 기간 동안 개발이 됐지만 최근에서 어프로블이 됐다, 곧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생명공학 작물이 식물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뉴트리셔널하게 좋아지는 그런 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데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골든라이스는 세 개 정도의 유전자, 하나는 박테리아, 그 다음에 하나 또는 두 개의 경우는 식물 유래 유전자를 집어넣은 그런 작물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노란색의 베타카로틴을 축적하는 황금쌀이고, 이러한 베타카로틴의 축적을 통해서 야맹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야맹증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영양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공학 작물이 그동안
이 96년 이후로 계속 그 재배 면적과 재배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도 그 시장에서의 진입은 크게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대부분 생명공학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카나다, 뭐 인도 정도에서 실제로 많은 바이오텍 크롭들이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ISAA라고 하는 협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세계의 생명공학 작물이 어떤 동향으로 개발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카튼, 목화, 그다음에 콩, 대두, 그다음에 옥수수, 캐놀라 등이 대상 작물이고 이런 대상 작물의 형질로서는 제초제 저항성이나 곤충 저항성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농업 형질 개선 쪽에 생명공학 작물들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소비되고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다양한 그 많은 면적의 생명과학 작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곤충 저항성이나 그다음에 제초제 저항성 작물 그리고 일부의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들어있는 생명공학 작물들이 현재 재배되고 있고 계속 재배 면적이 약간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바이오텍 크롭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정리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그 프로덕티비티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엔바이러먼트에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를 컨저베이션 할 수 있고 CO2 에미션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생명공학 작물의 개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생명공학 작물의 경우는 대부분 그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으로 트랜스진의 이펙트가 결국 그 형질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형질 개량의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이드 이펙트 즉 뭐 제초제 저항,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등의 문제로 퍼블릭 컨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신육종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고 주로 유럽으로부터 이런 생명공학 작물의 어댑션이 많이 되지 않았던 유럽으로부터 이런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경우는 SSD 사이트 디렉티드 뉴클리에이즈 즉 많이 알고 계시는 크리스퍼 카스 기술을 이용해서 뮤턴트를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시스제니스라고 동종의 자원으로부터 특정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리버스 브리딩, 그래프팅, 아그로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과정 이런 주요 기술을 신육종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신육종 실용화 사업단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서 약 7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 사업단이 론칭이 됐고 2년차 연구 결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육종 기술의 경우는 트랜스제니시스의 경우는 여기 96년에 최초로 상업화가 된 예가 있지만 이러한 트랜스제니시스뿐만 아니라 형질 전환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육종이라는 개념으로 육종의 기술의 하나의 범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런 형질과 관련된 유전자를 조작한 즉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하는 형질 전환체를 만드는 생명공학 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포함해서 일이 진행됐었고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육종 기술이라고 하는 NBT 기술이 적용돼서 제놈 에디팅을 통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바탕으로 그리고 유전체의 정보가 많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브리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리시전 브리딩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재 그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육종 기술의 경우는 크리스퍼 카스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동안 육종에서 개발됐던 모든 기술들이 다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리된 논문에 따르면 많은 실제로 신육종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즉 제놈 에디팅이나 진 에디팅을 통해서 다양한
형질을 갖는 식물체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 전통적인 육종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보다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의 품종 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뮤테이션 브리딩, 즉 돌연변이 육종에서는 일종의 돌연변이 신육종 기술을 통한 형질 변화의 경우도 결국 돌연변이 육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뮤테이션의 경우는 방사선이나 EMS, 뮤타제니스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뮤턴트 풀로부터 원하는 형질을 갖는 개체를 찾는 작업이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한다면, 신육종 기술의 경우는 원하는 형질을 갖는 식물체를 정확하게 제놈 에디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즉 프리시전 브리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갖는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동안의 육종 컨벤셔널 브리딩에서 적용될 수 있던 모든 형질에 관련된 육종 방향을 제놈 에디팅이라는 신육종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지놈 에디팅 방법을 통해서 육종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놈 정보가 확실하게 밝혀진, 최근에는 약 180여 종의 크롭 플랜트의 제놈 유전체가 확보됐다고 해서 이런 식물체를 대상으로 지놈 유전자 편집 기능을 통한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체의 개발, 품종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여기 앞에서 이미 언급드렸지만 그런 육종의 방향이 바이오틱 스트레스, 즉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그다음에 헤비메탈 축적, 그다음에 에이바이오틱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그다음에 광합성 효율의 증진, 그다음에 그레인 퀄리티의 증진, 어떤 침수에 대한 저항성 증진, 다양한 그동안 육종에서 대상으로 했던 형질의 신육종 기술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김희철 박사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크리스퍼를 통해서 제놈 에디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크롭이 과연 GM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될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 유럽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프로세스, 즉 저런 변이체의 개발에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덕트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이 크게 각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처럼 MI 레귤레이션이나 시큐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실제로 최종 산물에 트랜스진,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GM 레귤레이션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처럼 만들어진 과정, 프로세스에서도 생명공학 기술이 도입됐을 때는 GM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으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GM 에디티드 플랜트의 경우 상업적으로 생산 가능한 상황까지 가 있고, 관련된 벤처를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피스라는, 지금은 시큐어로 바뀌긴 했지만 에피스의 MI 레귤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 규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 프로덕트가 제놈 에디팅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GM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보여드린 칼릭스트, 그 다음에 이나리, 페어 와이즈 플랜트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육종 기술, 즉 뉴클레이즈, 탈렌이나 크리스퍼 같은 뉴클레이즈, 그다음에 DNA 프리 에디팅, ODM, 올리고 디렉티드 뮤타제니시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체를 만들고, 과연 이런 식물체가 GM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놈 에디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전체 정보가 확실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모델 플랜트라고 알려진 아라비놉시스 유전체가 밝혀진 이후로 현재 2021년 현재 약 앞에서 말씀드렸던 186종에 달하는 크롭에 대한 유전체 정보가 해독됐다고 정리되고 있어서 다양한 식물체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제노 에디팅 기술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까지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 그룹에서는
그동안 감자의 경우는 먹는 감자 개경을 종서로 사용해서 재배를 했는데 종자로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종자로서 번식할 수 있다, 재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일들을 결과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감자의 경우는 대부분 사배체 식물인데 그래서 종자가 쉽게 얻을 수 없지만 이 그룹에서는 다양한 이배체 감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실제로 자가 불화합성을 타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두 개가 교배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중에 델리트리아스한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형질에 관련된 얼리어들을 유전자 자리를 에디팅을 통해서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교배 집단의 교배를 통해서 감자 종자를 만들고 종자의 재배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약 600평 규모에서 600평의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약 200kg의 종서가 필요한데 종자의 경우는 약 2g으로 줄여서 재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물론 감자가 영양 번식이 되기 때문에 종자 기업에서는 크게 각광받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종자를 심어서 만든 감자를 가지고 다시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기업에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이 유전체 정보와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체 교정이라는 기술이 크게 적용이 돼서 해당 변이에 관련된 부위를 찾고 그 유전자 부위의 에디팅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종자 교배를 통해서 종자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새로운 육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 즉 자가 불합성을 없애는 과정, 그리고 문제가 되는 유전자 부위를 에디팅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인브레드 라인을 교배를 통해서 종자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종자를 만들었고 그 종자를 종서 대신 파종해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육종이라는 그런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식물의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한 재료로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형질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식물체를 재배의 과정 또는 세포 배양을 통한 단백질의 생산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에볼라 치료제인 잽의 경우는 이런 담배라는 식물체에 에볼라에 대한 항체 단백질을 생산을 하고 이 항체 단백질을 주사제로 사용해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던 예를 보여줬고요. 이러한 다양한 메디카고라는 회사는 최근에 코로나의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담배를 이용해서 생산을 했고 글락스와 임상 3상까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식물이 백신 생산에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메디카고라는 회사, 그다음에 아이바이오라는 그룹, 그다음에 켄터키 바이오 프로세싱이라는, 그다음에 프라운호퍼에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실제로 식물체를 이용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파마슈티컬을 생산하는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몇 개의 회사들은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봤던 회사들인데 인디고라는 회사의 경우는 크게 앞에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대부분 마이크로바이옴도 식물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해서 일을 시작한 그룹으로 알고 있고요. 피벗바이오라는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피벗바이오나 인디고의 경우는 질소 고정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박테리아를 CD 코팅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식물의 생산성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을 한 회사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회사의 경우는 지름 에디팅이라는 기본적인 기술에 식물체의 교배를 할 때 다양한 형질을 갖는 자원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리콤비네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를 재조합 확률을 더 높여서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원의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을 갖는 식물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반 기술을 확보한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날이라는 회사의 경우는
시드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뭐 시드 파운드리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우는 그 올해 노벨상만 도나휴 박사를 사이언틱 보드로까지 모셔가지고 에디팅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업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회사로 퍼듀에 근거를 두고 회사를 차린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앱 하비스트라는 회사의 경우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토마토를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하고 만들어진 토마토를 동부 지역에 공급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들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몇 개의 관심을 갖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우는 그런 산업적인 어떤 그 적용이나 제대로 된 산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그동안 인력에 의존하던 그런 농산업의 발전이 보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물론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체육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체육에 관련된 회사들도 국내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 다양한 회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 대체육의 경우는 콩단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을 하고 거기에 콩에서 질소 고정에 관련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이스트에 생산해서 식미를 첨가하는 형태의 예가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 그 대체육의 경우는 배양육 외에는 식물체에 기반된 단백질이나 단백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예를 붙듯이 최근 2020년에 그린바이오 융합bio 신사업 육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부처들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가 주요 타겟으로 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최근 유치를 하고 있어서 아마 관련된 산업이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농생명공학의 경우는 유엔에서 정하는 서스테이너블 골 SDG의 그 몇 가지 타겟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농생명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SDG 골을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농업생명공학의 발전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이 이제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응용되는 이러한 추세들을 보여주셨고, 기업 사례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미래 유망한 생명공학,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농정연구센터의 장민기 소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연구센터에 있는 장민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육성 정책과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책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연구, 또 산업, 뭐 이런 저희가 뭐 가치사슬 혹은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농업생명공학과 관련된 우리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뭐 이후에 어떤 시사점, 방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목차는 이렇게 되겠고요. 목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업생명공학을 뭐 주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뭐 통칭해서 뭐 그린바이오라고, 뭐 산업 관점으로 그린바이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바이오 산업으로 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뭐 바이오 경제,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이오를 앞에다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농업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이 영역,
용목을 정확히 정의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용 목합성이 있고 또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과학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실 바이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 이런 관점으로 굉장히 좀 중시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도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 이렇게 가동되는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이렇게 상정을 해왔다면 이 동일한 용어를 놓고도 그 앞에 순환이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바이오 경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바이오 기술, 산업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농업과 식품과 또 생물 자원을 활용하는 어떤 산업 전반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보면 재생성, 순환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어떤 전략 개념으로서 이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러한 방향이 이제 중요한 시사점을 좀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실 문제의식으로 본다면 농업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통적인 농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바이오 또 여기에 이제 디지털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먹거리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 아닌 그야말로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보다 더 큰 관점의 경제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그래서 조금 더 큰 범위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이런 기술적인 변화나 산업의 변화뿐 아니라 이 사회 경제적 여건 전반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역사 속에서 지금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질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 성장 중심, 산업 중심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 다음 세대로의 이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우리가 과학기술이 연구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개발은 그것의 활용과 영향력은 결국 사회와 경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 간의 대화가 정말로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출발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 경제와 농업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준 기술 산업 기준으로 해서 8개 산업을 정의를 합니다. 의학, 화학 에너지, 바이오 식품, 환경, 의료기기, 장비, 자원, 서비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바이오와 관련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내용, 기준, 산업의 분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급박하게 변화하고 또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그린, 레드, 화이트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산업의 대상, 이용 목표를 기준으로 영역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또 엄밀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권 박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식물류의 백신은 이게 그린 바이오냐, 레드 바이오냐 저희 이제 포럼을 하면서도 이제 전문가들 포럼을 하면서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애매한 영역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분류하기가 어려운
강한 융복합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농식품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 경제 논리인 보전, 재생, 순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순환 거대한 생태계 순환 고리 그 안에서의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생명 자원의 보전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환경뿐 아니라 부산물의 활용 또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탄소 포집 이런 형태로 그야말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거시적인 이런 재생의 논리, 순환의 논리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농식품은 이제 상당한 그 기여 또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생뚱맞은 자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EU 스카가 결국 이제 그 EU에서 농업과학 기술에 대한 장기 전망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위원회인데요. 2007년도서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제 5차의 그 예측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그 주제들을 가만히 보시면 첫 출발은 기후변화 에너지였고 2015년에 나온 거는 바이오 경제 전략, 이게 이제 EU 전체 전략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 후속으로 나온 작년에 나온 그 최종 12월 달에 나왔습니다만 결과물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영향, 순환, 다양성 이런 개념으로 보다도 좀 확장된 관점으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생명공학이 사실은 지금 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이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다양한 그 유전체의 분석이 진행되었고 또 작물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신육종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법, 새로운 기술들도 이제 일반화 또 앞서 또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용화의 바로 목전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특히 종자혁명과 관련해서는 초국적 대규모 기업들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후에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큰 도전의 영역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으로 정의된 것 이외에도 이미 이런 생물 자원을 활용한 비식품 산업 소재, 또 식품 소재, 건강 기능성 등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고 있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환경 이런 측면으로도까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결합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신기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혁신의 가속화와 합성 생물학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디지털 생물 제조업, 그러니까 공장형 생물 생산 시스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먼 첨단의 어떤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 농업생명공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이미 도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 요소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R&D와 산업화의 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건너야 할 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공공적 투자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연구개발은 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산업은 작은 모습.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좀 안 맞는 그런 구조인 거죠. 특히 요 그린바이오의 1차적인 수혜가 농업 분야라고 한다면 잘 쓸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아직이라기보다 점점 더 이렇게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술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글로벌의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우리와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불리한 점이 농지라든가 기후 이런 그야말로 종작 기반의 어떤 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입니다만 기업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뭐 생명윤리의 문제라든가 또 생명공학 그 기술 자체가 실제로 산업화가 됐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과 유효하게 이게 결합될 수 있는가. 이게 바이오 디젤 사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거죠. 이게 생명공학 기술 자체와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적용돼서 새로운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전 자원서부터 해서 뭐 유전체 정보 그리고 양산의 단계 그리고 최종 마지막 소비 단계까지 가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난제들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공학 육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공의 주도성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초기 뭐 사실 시간은 오래된 그런 기술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기술이 계속적으로 첨단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적인 주도성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뭐 제가 제 표현으로는 뭐 정책, R&D, 산업, 시민의 공동의 문제이해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도적인 그 조직들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뿐 아니라 산하에 있는 국립기관들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화학연구원 등 국가기관 또 출연기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뿐 아니라 실용과 관련된 농업생명공학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도 요 과제에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직뿐 아니라 그 상당한 그 예산들은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01년에 바이오 그린, 또 그 다음 차세대 바이오 그린, 포스트 게놈, 골든 시드, 뭐 바이오 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등등 좀 거의 한 10년 단위 혹은 뭐 5년 내지 7년 단위의 긴 기간을 둔 기술 개발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산업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여러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생명공학 측면에서 그러니까 농식품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거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이 작년에 나오면서부터 올해에 이제 벤처 육성이나 벤처 캠퍼스 조성 이런 형태로 좀 본격적인 어떤 그런 기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좀 기술 개발에 비교해서는 산업화에 대한 지원은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도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 자료였는데요. 실제 R&D 기술 창업이라고 이거는 뭐 꼭 생명공학뿐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360개 중에 9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성산업 중심으로 어쨌든 그 펀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좀 보이고 해서 아직은 이제 그런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로 지원은 좀 부족했다. 결국 이제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육성의 그런 체계들이 산업화 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생명공학 육성의 어떤 방향 그리고 기술 개발과 산업화의 방향을 다 좀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도 조금 더 넓게 해석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을 향상한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우리 현실에 맞는 농업생명공학 육성의 영향력을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순환적 관점, 특히 이제 환경을 포함하는 보다도 좀 넓은 관점을 가지고 이 생명공학 기술을 바라봐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그동안 계속 전략적으로 나왔던 것은 전주기 지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 개발하고 마지막 산업화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도 상당 부분은 뭐 IPO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본격적으로 확 꽃을 피우는 어떤 그런 단계를 염두에 두고 각각에 대한 비어있는 그 자원들을 지원하는 관점의 생태계를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개발과 산업화와 이용이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킹으로 연계되어 있는 본원적인 생태계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은 지금 우리 사회는 아마 요 GM의 문제, 특히 요 생명공학의 문제를 먹거리와 생활재 뭐 이런 개념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민감한 전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산업화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꽃을 절반밖에 못 피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기술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한 과제로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자료로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이 바이오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향성만을 얘기가 됐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환경과 결합한 농생명공학의 기술 개발 또 산업화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지역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에 이미 여러 자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큰 관점에서 기술과 또 산업화를 보는 그 상황에서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취약성이 있다. 결국은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가령 뭐 충북 같은 경우는 천연물과 관련된 거, 뭐 경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린 백신 뭐 이런 식으로 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관련된 지원과 네트워킹의 조직들이 모여서 운영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클러스터 개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뭐 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적극적인 사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기초와 실용의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술 개발에 최근에 이제 현장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으로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분명히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전략이 필요하다. 전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농업생명과학이 농업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요구로 확장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아마 연구 과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영역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화, 결국은 그거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뭐 농업인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품으로 전달이 되거나 혹은 어떤 서비스로 전달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이 뭐 시장을 통한 것뿐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영역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좀 발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고 또 보다도 좀 미래를 향한 도전, 그동안 미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 생명공학의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왔다면 조금 더 큰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농생명공학의 육성에 좀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 분야가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개념과 환경 친화적인 개념을 갖고 바이오 경제로 발전해가는 비전 부분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개념 개요를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대한 과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다음은 이제 규제가 넘어서지 않고서는 산업 발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생명연의 김기철 센터장님을 모시고 GMO 규조, 농업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안전정보센터의 김기철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그 농업 생명과학 기술, 그 중에서도 이제 GMO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그 이슈를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토론자들은 물론이시고 또 농식품정책학회, 또 농업경제학회 등 하여튼 농업경제 쪽에서 일하시는 많은 연구자,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산업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연구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슈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아까 그 첫 번째 발표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면 주로 이제 그림에다 보시지, 그 외래 유전자를 어떤 숙주에 삽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갖는 그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나왔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서요, 세계 지행 작물이 한 1억 9천만 헥타르에서 개발이 되고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주요 작물은 주로 이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되겠고, 그 외에 사탕무라든가 알팔파, 파파야, 호박, 감자, 사과, 파인애플, 가지 등이 소규모로 곳곳에서 현재 승인을 받아서 재배되고 있고,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가장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비타민 A 강화 흑물살 재배가 승인이 돼서 조만간 상업화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을 재배하는 국가는 한 29개국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식품이나 사료 용도로 이제 승인을 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나라들은 한 72개국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위해성 심사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등 각국에서 그 용도에 맞게 현재 위해성 심사를 하고, 밑에 보시면 연 한 1,000만 톤 이상 25억 달러 규모의 LMO 포함 작물이 수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현황이고요. 이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규제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GMO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규제를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고, 또 그 산하에 이제 카르타나이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국제적인 협약이 되겠죠. 이 카르타나이 정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국가 간 이동에 따른 LMO 안전관리를, GMO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당사국이고, 그걸 대표적으로 받아서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부터 시행하면서 LMO 안전관리를, 또 GMO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7개 부처가 밑에 보시면 거기 용도별로 이 GMO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과기부와 복지부가 관련을 하고, 이제 상업화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6개 부처에서 용도별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신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LMO의 안전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나타내 봤을 때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어떤 정의에 합당한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갖고 있어야 되며 현대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대상이 되겠고, 이게 이제 국내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업화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해성 심사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단계에서 특히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식품이나 사료로 보통 사용되기 때문에 식약처나 농진청 또는 농림부에 이제 심사를 받게 되고, 밑에 있는 여러 관계 부처들의 또 협의까지 받게 되고 협의 심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입 승인 단계를 거치거나 생산 승인 단계를 거쳐서 상업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올 때는 결국 수입 검사라는 또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취급 관리 또는 표시 등 여러 가지 또 안전 관리 또는 정보를 알리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낙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 운송로라든가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난 게 한 6가지 주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자체의 이슈인데요. 아까 첫 번째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신육종 기술, 대표적으로 유전자 가해 기술이라든가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신기술 적용 산물이 과연 LMO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그랬을 때 또 포함할 경우 규제는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5월 26일 날 입법 예고가 되었죠. 그래갖고 바이오 신기술 산물에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가해 기술이라든가 합성생물학 중에는 자기 자체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을 유도하는 기술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래 유전자가 없다라도 어쨌든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LMO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최종 산물에 잔존하지 않는다면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서 위해성 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즉 LMO법의 규제 대상은 되되 그 절차는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LMO법 개정안인데, 이 관련돼서 산업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LMO가 아니기 때문에, GMO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아예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시민단체 쪽에서는 GMO하고 똑같기 때문에 GMO하고 동일한 안전관리 해달라. 그리고 현재의 GMO 안전관리도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련돼서 그런데 주요국들을 보시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은 주로 이제 GMO에서 규제를 제외해준다든가 간소화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제 GMO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사법재판소의 결론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집행위원회나 이런 통을 통해서 이 신기술 산물에 대해서는 GMO와 차별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었고, 아마 조만간 그 관련된 법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이 유전자 가해 기술 수준이 이 원천 특허를 우리나라에서 일부 보유하고 있고, 유전자 가해 작물 논문 세계 7위, 또 아까 말씀드렸던 농진청에서도 16종 기술 사업단이라고 해서 최근에 발족을 해서 7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이 분야를 수입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이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는 결국 우리나라 연구개발이나 산업화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걸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슈는 위해성 심사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는데요. 위해성 심사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약처나 농진청이 주관하는 심사도 있지만 여러 기관들이 또 각 분야별 협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 관련돼서 특히 이제 수출국,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GM 농산물 수출국들이 이 협의 심사 체계나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이 심사를 받기에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갖고 미 무역 장벽 보고서라든가 WTO, SPS 등 여러 곳에서 특이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 자료 요구 등 국제적 규제가 부조하다라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고 있고, 또 하나가 국내 개발한, 이제 여기 제주도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제초 대성장지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GMO에 심사가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죠. 이것이 현재 10년 이상 지금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련돼서 이제 개발자들은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심사하는 우리 또 협의 쪽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심사와 관련돼서도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적합한 심사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또 이슈가 하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학회하고도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유해선 심사를 거치면 무조건 수입이 가능하냐, 이 측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회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법적 근거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카르타나 이정서 제26조에 보면 이정서 당사국이 수입 여부를 검토할 때 그런 산물다양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고려 사항을 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회의라든가 당사국 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당사국 간 이견이 많아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LMO법 제8조에는 그 생물다양성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데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아직 우리나라도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약처에서 식품용 LMO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 실수 요령하는 행정예고를 4월달에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어떤 식품용으로 들어오는 LMO에 대해서 이런 사회경제적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사회경제적 고려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논의가, 이슈가 요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수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WTO SPS를 통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슈로는 이제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완전 표시제 이슈가 이제 있습니다. GMO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위 이제 비례적 혼입치라는 것으로서 구분 유통을 할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 이하로 혼입된다면 GMO 표시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DNA를 검출할 경우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GMO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달라. 또 하나가 비례적 혼입치를 3% 아니라 0.9%로 대폭 낮춰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산업계에서는 이제 이 관련돼서는 이제 전반적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불가하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고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제 식약처 등 소관부처에서는 DNA 검출 불가한 상태에서 이거 시행하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나라들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관련돼서 GMO 표시 강화 실무위원회가 작년 1월부터 지금 식약처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그렇게 마무리되지 못했고, 근데 최근 1월 달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그 결론이 소위 말하는 GMO가 아닌 표시, 그러니까 GM 표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GMO 아니라고 하는 그 표시를 그전에는 0%만 그러니까 전혀 없어야만 그렇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0.9%까지는 논-GMO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시가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그것도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산 농산물이나 이런 쪽에도 항상 GMO가 섞일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GMO가 아니라고 표시를 하려고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0%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논-GMO 표시를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면 국산 농산물이나 국산 가구품에 대해서는 논-GMO 표시를 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오히려 원래 이제 요구했던 완전 표시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이슈로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단계에서 환경영향 조사와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보셨겠지만 환경부하고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매년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 축산농가 주변이라든가 사료공장 주변, 축제 현장 주변, 수입 항만 주변, 운송로 등 전국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낙곡들이 이제 많이 이제 GMO가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이나 사료로만 승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자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이 유출 규모라든가 또 재고만 하기 때문에 또 생태계로 이게 전이될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단순 보도가 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GMO가 너무 퍼져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어떤 환경조사, 영향조사의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함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이 모든 거와 관련돼서 이 유전자 생물체 안전관리라든가 규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민단체를 대표적으로 해서 어떤 이 국민들의 입장하고 이 정책 대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와 관련된 아까 장문희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몬산토로 대표되는 어떤 GMO 아웃이라는 뭐 반대 행위라든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그런 이슈들과 관련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또 학교 급식에서 GMO를 퇴출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LMO법 개정안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나와서 이렇게 공청회에서 직접 실력 행사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명한 어떤 절차와 시민단체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 우리 정부의 어떤 규제 개선과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 쪽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또 개발자나 연구자들의 어떤 의견 수렴과 또 커뮤니케이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부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황금쌀과 관련돼서도 필리핀에서 재배생이 되었지만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뭐 그린피스를 위시한 또 이런 데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필리핀 내에서도 이 황금쌀 재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비타민 A나 이런 것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황금쌀을 왜 재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GMO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식에 있어서 이런 필리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꼭 아까 말씀드린 사회경제 고려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6가지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돼서 어떤 결론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관련돼서 좀 토론도 좀 해주시고, 향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관련돼서 조사도 해주시고, 같이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연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이 예정된 시간에 잘 맞춰주셔가지고 패널 토론을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호명 수준에서, 시간 관계상 호명 수준에서 좀 하고, 문의 수준에서 인사만 하고 바로 이제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경북대학교의 김순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제주대학교의 김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유도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의 최승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 세분 발제를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생명공학이 최근 발전 양상에서부터 특히 식물이나 뭐 이런 대상이 되는 그 요소가 플랫폼이 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되는 이런 추세도 우리가 보았고, 이러한 생명공학, 농업생명공학 기술이 기존의 어떤 농업 산업의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나 순환, 이런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경제 비전을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산업 경제적인 좀 다른 개념에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기술의 발전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많은 규제 이슈들이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지만 그러한 목적에서 좀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 발전도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각 패널들 분께서는 이제 아까 인사드린 그 순서대로 이러한 주제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일단 5분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뒤이어서 종합 논의를 한 10분 정도 갖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김승규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회에 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모르는 얘기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 또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종합 토론을 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오히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떤 이런 뭐 농업 경제, 뭐 농업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연구자로서 어떤 그냥 표준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정도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GMO의 기술의 안전성이나 뭐 수용성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실은 어떤 뭐 요즘에 예를 들자면 코비드 19 때문에 생기는 뭐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백신의 효과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어떤 그 의학자나 뭐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맹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요, 어떻게 종교의 영역처럼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GMO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 그 다음에 이쪽 뭐 이제 저는 이제 농업경제학과에 몸담고 있고 저희 학과 외에는 그 단과대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자연계열이신데 짧은 대화를 해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어떤 터미널러지가 잘 안 잡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수용자가 일반 국민이고 GMO도 어떤 건강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백신도 어떤 자기의 건강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좀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의학자나 혹은 이런 그 바이오 엔지니어를 하시는 분들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세션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냥 통계 수치를 보여주더라도 그냥 뭐랄까요,
공학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만 하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뭐 생공원에서도 참여를 했었던 과제인 것 같은데 그 스마트팜에 대한 뭐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과제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것에 우연히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이게 원천 기술의 개발이라면 이제 모험적인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상업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평가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가 와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을 기술의 가치, 경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런 경제성 입증의 문제가 이게 과연 연구자의 어떤 엔지니어의 몫인가? 아니면 그 연구를 진흥하고 싶은 어떤 발주처가 그것을 먼저 증명을 해내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가? 그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기술인데 그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가치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가치가 좀 부여돼야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부수적인 거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곁다리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냥 어떤 그 앵실러리하게 있는 뭔가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과제 비용도 생각을 해보면 뭐 1, 2천만 원? 뭐 이 정도로 경제성을 분석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좀 이제 금액의 자꾸 적을 떠나서 어떤 관점의 차이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방법론의 차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명 주기에 따른 경제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 이게 뭔가 서로 그 생각하는 경제성에 대한 정의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농업경제학자로서의 이제 토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간극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과학자들이 수혜자인 국민을 더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불신을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예타 과정에서 느꼈던 불합리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준이나 혹은 그거를 좀 과학자에 부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좀 이해가 좀 높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김재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농업생명공학 이런 쪽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요새 이제 코로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백신을 사실 개발하려고 해서 진짜 K 뭐 방역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 스스로 과학자들은 사실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위탁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과학계에 특히 백신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해왔고 인력을 키워왔는가를 스스로 혹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개발하기에 이 짧은 기간에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GM을 하면서도 이거를 개방하면 외국에서 뭔가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을까, 또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이 개발에 사실은 이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개방해서 1980년대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영화가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BTS라든지 K-팝, 영화 이런 데서도 좋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M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오늘날 갑자기 GM이 지금 뭐 아까 앞에서 발표해서 10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입는 옷, 이거 다 면이 다 GM 면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무슨 콩기름 이런 데 다 GM 작물에서 뽑은 콩기름을 쓰고 있고, 우리가 먹는 음료수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단맛을 내는 게 다 옥수수에서 만든 GM 옥수수에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먹고 있는 상황에, 우리 주위에 GM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 이거를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식량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와 그 다음에 또 투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는 또 한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광우병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식지 말고 정말 이런 어떤 아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뭐 어떤 철학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으로 어떤 반대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연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한다든지, 기사를 봤더니 모 나라의 대통령은 이 면역, 이거 백신을 맞으면 뭐 악어가 된다, 뭐 그런 식의 외신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악어가 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맞고 있습니다만은. 이래서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GM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명공학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아까 우리가 7개 기관에서 계속 우리 심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기관에 있어서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또 그거를 홍보하고, 홍보라는 거는 뭐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식량 문제, 만약 식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위험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10년, 20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가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농업생명공학에 좀 더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고, 문호를 연다는 뜻은 지금 1호도 되어 이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대학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이제 대학 저희 과에서 모 교수님이 개발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빨리 1호, 2호, 3호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야 백신 1호, 2호, 3호가 나오듯이 GM도 1호, 2호, 3호가 나와 가야만 우리의 기술이 좋아지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빨리 1호, 2호, 3호를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와 어떤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훈 교수님께서는 GM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인 육성과 수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도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말씀 세 분 강연 되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회를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게 한 8년째 됐는데 타 분야, 그러니까 농업 경제라든가 이런 쪽의 타 분야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간간히 이주량 박사님이 오시는데 생명공학연구원을 저는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해서 했고, 그래서 아까 권석윤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주로 정책, 경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농업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잘 문외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걸 활용하면은 어떻게 농업의 전후방 산업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한 가지 장민기 소장님까지 이제 발표를 들으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같은 분야에 계시니까 장민기 소장님 강연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기술 쪽, 저희도 이제 기술이라든가 어떤 농업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그린바이오 포함해서 가보면은 항상 뭐 이제 장밋빛 전망을 많이 그리죠. 이제 뭐 R&D가 어떻게 되고 기술 파급 효과가 어떻고 경제 효과가 어떻다 하는데, 개인적인 느낌인데 농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농업, 아까 왜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농촌, 농업, 농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뭐 결국은 농림부가 이게 주관이 된다면은 어떤 신기술을 한다든지 농진청에서 뭐 신기술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은 그 전후방 산업을 강화해서 농업을 갖다가 농업 산업 섹터를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되겠다 이런 건데, 잘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그 와중에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밋빛 얘기에 더해서 그걸 하면 결국에 뭐 농가에 뭐 원재료를 공급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도 같이 부흥한다 이런 철학이 좀 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정부처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한창 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저밀도 경제라고, 뭐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경제 위기 오고 나서 생명공학 하시는 분들이 지방의 중소도, 유럽 같은 데는 뭐 지방 중소도시 많이 가더라. 우리의 광역시급에. 그런데 가가지고 오히려 기회가 오더라.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온 다음에 약간 뜨더라. 그런 얘기들이 좀 연결이 되어서, 예를 들면 뭐 신육종을 하면은 결국엔 그 실험하는 섹터를 하면은 뭐 농가에 위탁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고용 창출. 그럼 결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GM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와의 옥수지대에 놓고 그 농가에 위탁 생산해가지고 이런 게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그런 정책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생명공학 연구원 또 최전선에 계시니까 그런 걸 하면은 농업이라면 좀 상생을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꼭지이고요. 두 번째는 되게 GM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이게 트렌드라 그럴까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창 환경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뭐 GM에 반대한다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GM이 상업하는 게 96년인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96년에 GM 처음 와서 처음 올 때 뭐 막연한, 아까 말씀하신 최주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어서 약간 경각심 이런 게 했다면은, 최근 들어서 어떤 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농업 쪽의 얘기는 항상 이제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유기농, 친환경 이런 거는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GM은 제가 몇 년 동안은 잘 화두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성해 보니까 분명히 2000년대에는 이제 선배들이랑 세미나 할 때는 GM 이거 큰일 났다, 뭐 들어오면 이거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학문, 논문도 그렇고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거든요. 뭐 GM의 라벨링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걸 잘 못 들어서 좀 반성이 되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실제로 그런 뭐 언론에 이제 화두가 된 게 GM 같은 것이 점점 뭐랄까 이제 논쟁이라든가 분쟁이라는 게 트렌드를 보면 잦아들었는지 아니면 점점 커졌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뭐 유기농, 친환경, 뭐 이게 뭐 농약 이런 것들이 항상 화두가 됐었지 GM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고, 뭐 이건 정치적인 말 같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서 생명과학연구원이랑 좀 이렇게, 어차피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는 농업도 쓸 수 있고 뭐 결국 이제 농촌 농민 문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걸 화두로 해서 좀 계속 서로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GM이 좀 더 화두가 되어가지고 사회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면밀해서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농민 현장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수용되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노력을 과학자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승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 여기 좀 뭐랄까 잘 어울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과의 성격이. 그래서 저는 그 현재 학과 이름이 이제 식품유통공학과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소위 이제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이렇게 이제 믹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회과학은 이제 다 이제 농업경제학을 이제 한 교수들 저는 이제 또 농업경제학에서도 이제 농산물 유통을 이제 좀 주로 전공을 했고 근데 이런 그 유통과 또 관련해서 좀 밀접하고 중요한 자연과학 분야가 뭘까 봤더니 위생안전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이제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약간 좀 접했던 분야라 또 한편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익숙했어요. 그 새 발표 내용을 쭉 이제 읽다 보면서 제가 나름 지금까지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 이슈라 그래야 되나요? 발표 이슈 내지는 이 학술대의 배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권 박사님의 그 이제 발표 내용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또 이 축산 쪽으로 또 많이 또 하다 보니까 가축 농장에서의 그 어떤 이제 생산성하고 그 기후하고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연구를 한번 이제 해봤거든요. 대학원생들하고. 이랬을 때 기후, 특히 그 온도라든가 기상 조건 이런 어떤 외기의 그런 기후하고 이 축산물의 생산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시설을 이제 요새는 잘하다 보니까 외부하고 완전 차단이 되고 이 컨트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후하고 생산성하고는 뭐 큰 관계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오히려 이슈는 이런 생산성이나 생산성 변화하고 그에 따른 기후 변화 이제 요게 이제 또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탄소 중립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또 지속 가능 식량 생산이 지속 가능할까 이런 문제 또 이런 어떤 환경 문제가 우리 자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의 그런 복지에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또 오늘 주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규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게들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쁜 규제가 있는 반면에 좋은 규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유통, 식품의 마케팅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최종 소비자란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들의 행동이 하나의 또 생산자들한테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최종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생산자들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어떻게든 뭐 좋은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규제가 또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소비자 눈치를 이제 사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식품 얘기이기도 하고 음식 얘기인데 그 어떤 식량이나 음식의 가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 살기 위해서 이제 먹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필요에 플러스 이제 건강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부여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식량 다양한 식량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큰 파이로 본다면
이런 어떤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소위 뭐 아까도 뭐 디지털 무슨 이런 생물 제조한 이런 것 제품 이런 것도 분명히 앞으로의 한 영역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안 변한단 말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푸드 웨이스라고 이게 영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글쎄요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한 어떤 식품 문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하면 강원도의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애들은 또 그걸 어떻게 먹게 됐는지 그래서 자리 잡은 것. 우리나라의 푸드 웨이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 지역, 그 나라의 뭐 어떤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또 이제 교육, 가정 교육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쉽게 잘 안 변할 텐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좀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빠르게 어떤 그런 식품이 소비가 이제 뭐 변화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고대 음식들을 보통 우리가 많이 재현하잖아요. 뭐 500년 전에 우리가 먹던 것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재발굴해서 재현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비한다. 그건 결국은 문화의 뿌리를 찾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혁신적인 음식은 문화를 훼손한다라고 또 표현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 그 국가의 어떤 문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이 문화하고 이 혁신적인 것하고 또 좀 상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계속 이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될 텐데 이제 소위 말해서 가치 소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가성비 있는 걸 찾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구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이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이제 좀 그 관심을 이제 갖게끔 유도한다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환경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거하고 또 식품하고 또 이렇게 맞는 것을 이제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들어서 물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어떤 가치 판단과 어떤 선택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또 어떤 연구라든가 또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역할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할 거리를 찾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식품 선택이나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하고 좀 연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규제도 있다, 뭐 이런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사회, 문화, 경제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가치 추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GMO 같은 신규 기술이 적용된 식품, 식량도 사회에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말씀이 다 끝났는데요. 공통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에 대한 문제가 또 여러 토론자나 발제자들의 공통된 이슈였고 또 이 산업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가치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술 발전 요소들이
농업을 그냥 예전에 전통적인 농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소재 산업으로 혹은 플랫폼으로서 다른 의약품이나 소재, 서비스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정부의 바이오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연구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합성 생물학입니다. 소위 유전자 수준의 분석적인 정보를 축적해서 이 축적된 정보, 디지털 정보에서 유전자를 합성해서 물질로 전환시키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AI나 로봇이 적용되어서 이제는 생명공학이 과거의 디스커버리,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영역에서 이제는 그 지식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축적된 지식을 AI나 로봇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재조합하는, 미생물 속의 생명체를 재조합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제조혁명의 시대가 와 있다. 이러한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투영된, 바이오에 투영된 모습인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농업 분야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석윤 박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종자 육종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용한 유전체 기능들을 조합해서 신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또 GMO라고 해서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는 기술이 이제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품종의 우수 형질을 다시 종자 개발에 적용한다든지, 한 종자 내에 있는 유전자 자체를 교정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다음 이러한 종자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과 접목되고 있는 새로운 양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 장기 내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체의 질병이나 혹은 정신병에도 연관이 되는 이런 연관성들을 밝혀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 환경을 앞에서 이제 조성해주는 부분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외부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환경을 장내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 이런 식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농업이 디지털화되고 혁신화되면서 단순히 식품을 공급하는 산업에서 이제는 식물에서 백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식물 유전자를 또 미생물에 넣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야말로 경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에 적용되는 바이오 기술을 농산업의 범위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제 여러 발제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농업 정책, 농업 경제학자들이 바라봐야 될 새로운 영역이다. 도전해봐야 될 영역이고, 오늘 농업 경제학을 전문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현장에 프론티어에 있는 사회 경제학자들 앞에서 저희 생명공학연구원의 주 발제자 및 정책 입안자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경계 요소를 정말로 깊이 봐줘야 된다. 이제는 농업이 4차 산업혁명, 혹은 일본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산업을 5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기물과 IoT 기술이나 그 다음에 플랫폼 기술이 적용되고 로봇이 적용되면서 예전과 이전의 4차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화두가 미생물, 식물 혹은 곤충의 세포나 어떤 동물의 세포까지도 여기에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권석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체육이나 배양육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고 식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그 바이오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 규제 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보틀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기술들이 우리도 갖춰져서 더 갈 수 있는데 이 규제와 시민의 인식 사이의 그 갭과 그 과학자와 규제와의 갭이 좁혀지는 방법이나 전략이 매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넘어서야 이제 산업이 발전이 될 텐데 저희 정책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규제 과학에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학과 사회, 과학 정책 사이에 놓여 있는 게 규제 과학입니다. 그래서 규제 과학의 영역이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정책을 이해하는 부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역이니 이 분야에 인문사회 경제학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규제 혁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창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5분 정도 혹시 그 추가적인 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장민기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좀 소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드릴까요? 아니 이거 왔다 해주면 이게 뒤통수가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김웅열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김재훈 교수님도 굉장히 큰 고민을 담고 사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서 그 규제 커뮤니케이션 관련해 갖고는 그 유재일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논쟁이 없어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덮고 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극복을 못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일단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그다음 그 후속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앞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백신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내서 아까 제가 투명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드러내서 얘기하고 알게 하지 않으면 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켰습니다. 1호가 10년째 심사를 해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게 과연 극복이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뭐 이해가 가능한 설명도 또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 굉장히 과학적 영역으로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또 굉장히 또 단순하게도 설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성, 이제 논쟁은 또 논쟁으로 이제 한번 그러니까 그 극복하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을 극복이 또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어떤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에도 극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산업의 생리를 보면 어쨌든 10년 동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특허나
혹은 뭐 어떤 뭐 기업을 상장을 시켜서 갑자기 큰 부를 거머쥐는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기술 개발의 목표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사실 양산이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 과정으로 산업화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 기술 개발한 기업이 스스로 그 양산하는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업이라고 하는 그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생태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것인지, 이제 요거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실용화가 가까워졌다면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의 모델을 그런 어느 한 기업이 독식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공공이 투자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그 넓은 생태계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조금 더 설득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 모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투명성이란 부분에서 과학자들이 이 과학 연구의 결과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러한 정보가 축적되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소비자나 국민을 더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고, 그렇게 해서 투명해진 상황에서 어떤 비즈니스나 혹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같이 그 자체도 스마트팜 사례처럼 농가에 피해를 주지 말고 생태계 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또 거듭나는 이런 부분들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좀 전에 로에서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이거 마치시려고 하는데 구석에 앉아가지고 잘 안 보이신 것 같아가지고.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양병우 교수입니다. 오늘 귀중한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토론자님들이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오래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했던 사항이, 이 생명공학에 농업을 붙이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생명공학의 데피니션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우리 이제 관념적으로 지금 생명공학을 농업 분야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생명공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생명공학 자체가 이제 생명공학 이전에 번역을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백질공학이나 효소공학이나 또 유전체공학이나 이런 것이 생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명공학 연구원에서는 정의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지금 한국말로 생명공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농업을 우리가 붙여버리니까 기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생물학적 방법이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부분이 농업 분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인 생명공학을 산업화를 가장 많은 저희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체 자체는 우리가 생명공학 데피니션을 이야기할 때 동물, 식물, 미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이용하여 산업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산업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동물, 식물, 미생물 정보를 가장 먼저 이용한 산업이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히스토리적 배경을 봤을 때 농업생명공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관습적으로 붙였지만 이것은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좀 이걸 좀 명쾌하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만 그 농업생명공학의 기술 발전과 동향과 비전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기존의 농업 분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농업 분야에서 적용한 생물학 기술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 데피니션의 영역 없이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냐. 그래서 마침 오늘도 발표자 2분, 토론자 1분, 또 좌장님까지 또 정책개발연구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생명과학연구원에서 이거 좀 데피니션을 명확히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과제로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구태여 비전문가가 그동안 좀 고민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생명공학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생명공학은 맞는데 농업생명공학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농업생명과학기술이다. 그러면 조금은 좀 왜냐하면 그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 분야에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 용어를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과학기술이 맞지 않냐. 그래서 농업생명과학기술 육성 뭐 정책이라든지 뭐 과제 이렇게 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하면 이제 바이오 경제 시대의 생명공학 부분이 주축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새로운 재화나 상품이 개발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광물 자원 중심에서 생물 소재 중심으로 재화의 소재가 바뀐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이오 경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농업 소재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조금 그나마라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 소장님 오늘 진짜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이 범위 자체가 농업 분야의 생활 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거는 이제 그 먹거리 문제, 식량이나 뭐 농산물이나 식품이나 이거 뭐 전통적으로 농업이 해왔던 산업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 분야의 생명공학 이제 저 분야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존의 공학자들이 하는 환경보건 기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즉 기존의 농업 부분 즉 농산 소재를 이용을 해서 환경보건을 해야 지속가능한 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소재 자체를 공학 소재로 하는 게 아니고 생물 소재로 했을 때 그 생물 소재의 원천이 농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기후 위기하고 관련시켜서 결국 이제 에너지 문제거든요. 이 에너지 문제도 기존의 경우에는 이제 광물 자원 중심의 화석 에너지 중심인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결국은 또 광물 자원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란 말이에요. 또 다른 소위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소위 대한광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소재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소재가 결국은 생물 소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R&D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농업생명공학 파트의 굉장히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감사합니다. 좌석이 열려 있어서 저 몇 그야말로 마디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를 요약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그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신 분들이 다 수긍이 가는 지적 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첫 번째부터 나왔던 그 정의 문제가 저희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도 매우 그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분야고요.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생명공학 육성 전략이라는 게 법에 적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모든 전략에 그런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라는 말로 나머지들을 이렇게 다 대체해서 개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이오 사이언스나 라이프 사이언스나 뭐 이런 개념에서 새롭게 규정해야 될 요소도 있고요. 오늘 뭐 말씀하셨던 바이오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터미놀로지 문제는 진짜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도 이렇게 그 멀리 제주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쉽지만 이러한 형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